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시장은 굉장히 흐름이 미미했습니다. 지수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1900선도 의외로 쉽게 깨지는 모습이었죠.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 흐름은 순환매 흐름이 나타남으로써 특별한 주도주가 부각되지 않는 한 주였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로) 프린팅을 한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걸까요? 새롭게 뜨는 3D 프린팅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찾자. 이슈를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기업 이수페타시스. 앞으로도 참 좋아질 거라는데. 세계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디레버리징이 뭐지?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좀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시장을 뒤흔들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선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비둘기파였던 총재들까지 양적 완화가 연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새로울 것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산업의 트렌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관련주들까지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린터라고 하면 흔히 이런 것만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종이에 글씨를 이제 타이핑하는 그런 프린터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산업 트렌드 중에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부각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바로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향후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또 국내에서 과연 관련된 종목군들은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프린터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3D 프린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3D 프린터의 한 가지 유형일 뿐 모든 3D 프린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BJC라고 하는 회사, 중국 회사의 3D 프린터인데요. 이 3D 프린터 안에 잉크를 넣고 나서 이제 생산해내는 제품이 3D, 말 그대로 입체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프린터에서 과연 입체적인 것이 나올까?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3D CAD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렌더링을 해서 부드럽게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3D 작업으로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 재료를 가지고, 그 3D CAD를 가지고 그대로 지도로 만들어서 그 지도를 이 안에 있는 이 프린터가 그대로 분사를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한 그런 얘기들은 다 빼고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3D 프린터의 원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원통형, 안이 비어있는 원통형 모양의 물건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절삭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양을 하나하나 다 제조하는 그런 양상으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3D 프린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세분화하게 슬라이스, 즉 조각을 내서 이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액체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분말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그 잉크를 분사를 해서 하나하나 얇게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래 영화를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분사를 해서 만드는 것들을 보신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영화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미래 리포트였나요? 또 뭐 그런 마이너리티 리포트였나요? 아마 이제 그런 미래 관련 영화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작게 세밀한 슬라이스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작게 분할된 요 하나하나의 3D CAD의 단면을 결국은 액체나 분말을 분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매끈한 모양이 되도록 뭐 약간의 가공은 거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3D 프린트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작게 세밀화된 이 도면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계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장악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3D 프린터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 중에 아까 봤던 이 베이징 그리고 그 오브젯 회사라든지 이 세 가지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D 프린터 제조업계 쪽에서는 미국이 영향력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구도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용도별로 산업별로 봤을 때 항공우주 쪽에 12%, 소비재나 전자제품 쪽에 한 20%,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쪽, 의료와 관련된 쪽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부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쓰이고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교구를 만드는데 그리고 공구라든지 아니면 시제품의 금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 산업별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국가별로 봤을 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미국, 독일, 일본, 그다음에 차이나, 중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충격입니다만 한국의 비중은 2%로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에 뭐 타이완이라든지 이 여타 국가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핵심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이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장악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들이 향후 이 산업을 육성을 해서 전체 산업을 리드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산업은 앞으로도 뒤로도 계속 넓어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3D 프린터 산업은 선진국이 장악해 나가는 산업인과 동시에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자산업에서 보시면 시제품이라고 아까 만드는 것을 이 산업 용도별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시스코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3D 프린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매주 평균 10건의 디자인과 시제품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 그동안은 실제로 시제품 만드는 것 자체를 공장 라인에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3D 프린터 내에서는 한 가지 제품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아직까지는 소품종 다량 생산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기존의 생산 라인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10건의 디자인을 새롭게 실험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 우리가 지금 이 TV도 열어서 보면 이 회로의 단면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회로의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애칭, 절삭, 부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화학적인 증착법을 써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표면들을 계속 깎고 액을 입히고 해서 이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D 프린터의 기본적인 원리가 쌓아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이 구조의 설계도만 있다면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집적 회로의 생산을 이제는 3D 프린터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을 생각할 때 반도체 처음에 실리콘 만들어서 단면을 자르고 그 단면을 자른 것을 가공을 하고 그 위에다 다시 포토마스크 붙이고 설계하고 레이저로 자르고 절삭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쓰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3D 스캐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제품들을 바로바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3D 프린터가 공장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개개인에게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인용 3D 프린터도 어느 정도 팔리고 있다는 것도 최근 산업 동향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완제품 형태로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겠죠. 구리도 있어야 되겠고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액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액들을 하나의 완성된 전자제품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자산업의 쓰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운수장비,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쪽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저도 잘 모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이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건 공기의 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기 위해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가 조금만 바뀌어도 성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델러들이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큰 프린터가 있다면 이런 제품들도 조금 작게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손쉬워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는 밸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부품은 9개의 부품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3D 프린터로 만들면 단면에 대한 3D CAD 지도만 있으면 바로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제품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점검이라든지 단종된 자동차 부품이나 고성능 부품 이런 것들은 단종된 부품 같은 경우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단종된 부품이기 때문에 한두 개, 세 개 정도 필요한 것을 공장에서 찍어내면 굉장히 손해죠. 한 번에 100개, 200개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에서 3개를 찍어낸다? 이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공정 제작 시스템의 핵심은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굉장히 규격화된 그런 제품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D 프린터가 있으면 단종된 차량의 이런 부품들도 의외로 쉽게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산업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요. 아까 우리가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의료기기 쪽이 지금 한 15%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중요 수술 및 의료교육에 사용한다. 의료교육은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인체의 뼈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람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일종의 플라모델, 플라스틱 모델 같은 것들을 그동안 써왔는데요. 이제 3D 프린팅이 있으면 각각의 개인적으로 모두 다른 사람들, 특히 예를 들어서 뼈가 아주 특이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공혈관이나 장기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인공 피부나 뼈 관절 같은 것들도 각각의 사람에 맞게 자기에 맞게 일종의 개인화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도 환자에 맞는 개인화된 그런 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3D 프린터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산업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교육 쪽에서도 교구 같은 것들을 사람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중심에 맞춘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 맞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서비스 산업에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들도 기존에 이제 기성복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죠. 90, 95, 100, 뭐 44, 55, 66, 뭐 이렇게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개개인별로 체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춤옷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맞춤집에 가서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 3D 프린터로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디자이너의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 규격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바로 한 번에 맞춰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품종 다량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3D 프린팅의 전반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D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이런 글자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시제품을 만들 때 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 생산 쪽에서도 온디맨드, 즉 수요가 있어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 그리고 판매 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문해야 만드니까 판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산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공장 생산 방식은 굉장히 소품종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부 규격화된 저 사람도 똑같은 옷, 저 사람도 똑같은 옷, 저 사람 똑같은 차, 이 사람도 똑같은 차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3D 프린팅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져서 아주 큰 제품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만의 차.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 기기들도 핵심이 뭡니까? 구글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안드로이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나만의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여러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이제 물류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3D 프린터 기기가 예를 들어서 만능 3D 프린터 기기가 있다면 이런 제품들을 하나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 가지 큰 프린터 안에서 항공 부품도 만들었다가 전자제품의 수요가 들어오면 전자제품도 만들었다가 의류와 관련된 주문서가 들어오면 의류도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양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시면 이 산업은 앞단 뒷단이 계속 연결될 수 있어서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디자인부터 파는 그런 구간까지 3D 프린터가 기존에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제작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앞단 뒷단의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뭐 디자인 산업이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붙어서 산업이 앞뒤로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지 전망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3D 프린터의 실제적인 기계적인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시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뭐냐? 이 흰색 부분과 황토색 부분은 뭐냐면 3D 프린터로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디죠? 이 3D 프린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제작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서비스 시장을 과연 얼마만큼 장악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주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대표적인 3D 프린터 제작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2010년에 $5 정도였는데요. 지금 주가가 $50 수준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가 정체되어 있죠. 즉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업체의 주가는 이미 10배가 올라서 성장성을 많이 반영한 상황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서비스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향후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것과 연결되어서 어떤 서비스, 어떤 산업의 변화 구조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간해수공업 내지는 간해수공업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왜냐하면 3D 프린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에 아직 한계가 있고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커지는 산업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3D 프린터 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제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이 산업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은 3D 에디슨이라고 하는 업체 쪽에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이 프린터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단 뒷단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좀 더 산업의 큰 틀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1인 사업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 쪽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쪽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것들 만들어낼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소기업들, 1인 기업들 이런 쪽에서 의외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을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국내 관련주가 정말로 나온다면 그때는 저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보니까요. 네. 그 3D 프린터로 총도 만들고 그러던데. 네. 우리나라 들어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3D 프린터로 다 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총 자체도 실제로 이제 살상용 총 같은 뭐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악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뭐 총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규제해 나갈지는 좀 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좀 나쁘게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는 1인 사업자가 한 가지 기계로 다양한 제품들을 자신의 아이디어를 살려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쪽에 좀 더 부가가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오늘 개요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발전 동향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나온다면 좀 더 말씀드리겠고, 국내 시장에서 뭐 세중이라든지 SH 에너지화학처럼 뭐 일부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군들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뜨거웠던 종목, 수익률 측면에서 뜨거웠던 종목과 함께 또 신저가 영하까지 내려간 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뜨거운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통신장비 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신 부품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강점은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모두 다 나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수라고 하는 이제 대표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수페타시스와 그 자회사들이죠. 지금 보시면 자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있는 것이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코 같은 통신장비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고다층 MLB. 고다층 MLB라는 게 뭐냐면 PCB를 여러 개 적층해 놓은 게 MLB거든요. 근데 이 고다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크게 적층시켜 놓은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통신장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을 걸러내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PCB가 들어가서 이렇게 큰 MLB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MLB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수페타시스 하나밖에 없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장비 회사들, 뭐 시스코를 비롯한 이 루슨트와 같은 회사들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장비 시장도 항상 이 굴곡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LTE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입니까? 줄어드는 시기입니까?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스코도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고요. 관련돼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강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 있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오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회사인 이수엑사보드는 뭘 하느냐? 자, 여기 이제 휴대폰이 있는데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이 PCB 중에 하나를 우리가 HDI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HDI,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PCB가 들어가게 되는데 연성 회로기판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기존 이제 기판을 HDI라고 부르는데 HDI를 만드는 건 이수 엑사보드에서 또 PCB가 들어가는 것은 이수 엑사플래스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통신장비용도 만들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인 기판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얹을 수 있는 FPCB까지 다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자회사의 미주법인은 미국에서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PCB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두 동시에 다 생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회사의 포인트라는 거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분기별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요. 2013년도에 크게 개선이 돼서 이것이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사 기준의 매출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이제 시스코의 주가가 나오는데 현재 이 종목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은 시스코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시스코의 주봉인데요. 시스코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LTE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신 장비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무선통신 쪽에서는 백분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펜프셀을 비롯한 기존의 장비들을 보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또 LTE에 대해서 신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버라이즌은 미국의 전국망을 깔았지만 AT&T라든지 아니면 뭐 T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막 깔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프린트 같은 업체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스코의 주가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출이나 규모 측면에서도 이수회사의 자회사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에서도 돈을 벌고 본사도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른 FPCB 회사의 어떤 차별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하반기에 삼성의 태블릿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 회사가 HDI나 FPCB를 납품하고 있는 LG전자 제품, 삼성전자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동향을 보시면 다음 그림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가 동향상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헤매고 있는 구간에서도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난 2013년 1분기에 보였던 고점을 이미 돌파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시스코가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 세계 FPCB 시장이 쉽게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는데요. 어쨌든 객단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판매량과 매출 자체 Q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Q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스코와 같은 통신 장비의 움직임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은 시스코가 확실하게 하락으로 반전되기 이전까지는 매수 홀딩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 콜드한 종목, 안 좋은 종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글쎄요, 안 좋은 종목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네요. 삼성전자 이번 주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왔습니다. 물론 신용등급 상승에 의해서 주말에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만큼 안 좋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지표, 주가 밸류에이션 지표들인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PBR입니다. PBR은 저점이 거의 1배 정도의 수준이 저점인데 현재 거의 1.3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자산가치 개념으로는 거의 저점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PR 개념입니다. 이익 개념인데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 들어왔네요. 지금 7배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익 개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시장에서 이걸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 전망을. 왜? 2분기도 굉장히 과대평가했다가 틀렸기 때문에 3분기 맞아? 4분기는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익 관련 지표는 약간의 왜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6.8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설사 틀렸다고 치더라도 기존의 이제 저점이 7배, 6배 정도의 수준, 보통 평균적으로 8.5배 정도의 수준이 저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를 고려했을 때도 지금 8.5배 아래 수준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익 기준에서도 싼 시점에 왔고요. 또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꾸준하게 20% 부근에서 좀 못 미치지만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고 매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익 측면이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싼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분기별 매출, 분기절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은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국면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체라는 거죠. 2013년부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이 수준에서 정체가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익의 70%가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이익이 지금 현재 하향 추세라는 겁니다. 어차피 피처폰은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밀어놓는다고 치더라도 지금 스마트폰의 성장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 내에서는 내수 브랜드, 자국 브랜드를 엄청나게 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1위지만 이 1위가 영원한 1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왕 조용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정말 대단한 가수죠. 뭐 지금도 이제 앨범을 내면 탑 클래스에 오를 만큼 대단한 가수이기는 하나 이 가수가 이제 앨범을 내는 시기도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과거처럼 이제 열광받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 지금 더 뜨거운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위지만 이 1위를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다른 신진 세력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몰락했듯이 애플이 몰락했듯이 삼성도 이제 몰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이익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는 더 확인을 시켜줘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정말 강하구나. 그렇다면 이 낮은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른 회사의 주가들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1개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아주 크게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못 가고 있느냐. 결국 레벨의 문제와 함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 자금 순환의 문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금 순환이 한국 주식을 선호하기보다는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또 최근에 일본 주식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의 서비스 관련, IT 서비스 관련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간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또 하나 살펴볼 만한 변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삼성전자 항상 설비 투자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거의 20조 원 가까운 설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100만 원 넘는 기업이 중간 배당을 500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당은 정말 코딱지만큼 주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배당이 아니라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2년, 11년에 끊임없이 많이 투자를 하다가 2013년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던 이 투자가 올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다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로 설비 투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 시스템 LSI 쪽의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투자는 오히려 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쪽의 투자, 시스템 LSI 쪽, APA 쪽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쪽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향후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과 굉장히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LCD 쪽에서는 아몰레드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뭐 시장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계획은 어쨌든 이쪽에서는 올해 거의 뭐 7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 특히 아몰레드에 집중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LCD 투자와 함께 국내에서의 아몰레드 투자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설비 투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가치의 저점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
제가 보기엔 140만 원권 아래에서는 매수해서 1년, 2년 정도 가져가게 되면 충분히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 지적드렸던 것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 이익.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ASP, 개별 단가 이익이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자금이 한국보다는 외국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매력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수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설비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IT 시장 부품 쪽에 치킨 게임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반기 설비 투자 발표되던 날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을 했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D램 시장이나 낸드 시장이나 아니면 AP 시장 쪽에서의 물량 공세를 가지고 시장을 치킨 게임으로 빠뜨린다면 결국은 IT 쪽 부품 쪽에서의 이익도 의외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는 휴대폰 ASP가 흔들려도 반도체와 이쪽에서 부품 쪽에서 살아준다면 삼성전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시각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과잉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치킨 게임으로 가격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익도 단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두 분기 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또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한두 회사가 망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때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 애널리스트가 봤을 땐 이 부품주 쪽으로 제일 좋은 쪽이 어느 쪽일까요? 없습니다. 부품주는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몰레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몰레드 장비주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국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아몰레드 장비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대표 종목 SFA라든지 아니면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다. 왜냐하면 부품부터 세트까지 다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탑픽에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완성 쪽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LG전자를 가장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서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죠. 삼성증권 김지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겁니다. 유럽의 디레버리징이 주는 시사점인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의 대출이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럽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리포트를 제가 이제 많이 좀 보충해드리는 혹은 뭐 리포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유럽에서 지금 심리 지표가 먼저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이 PMI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업인들한테 가서 앞으로 경기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50을 넘으면 좋아지는 거고 넘지 않으면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심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베이 지표, 심리 지표가 실물 지표보다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유럽의 GDP 성장률도 서서히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럽이 좋아지게 되면 전 부분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 부분이 다 좋아지고 있는지를 다음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금융 부분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픽스 국가들 중에서 유럽의 빅4에 포함되는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거의 디폴트 수준에서 OMT가 발표되면서 지금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죠. 이 디폴트 7%가 넘었던 수준에서 3%, 4%까지 내려왔으니까 절반이나 되돌린 겁니다. 분명히 금융시장은 좋아졌죠. 많은 돈을 투입을 했고 OMT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OMT를 갖다 쓴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금융시장은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은 이제 막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어서 아직도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격차는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디레버리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뭡니까? 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100원 갖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1000원 쓰면 레버리지는 10배인 거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인데, 디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이 1000원인데 이 1000원도 안 쓰고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비의 자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2012년에 정점을 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뭐 그리스에 지원도 해줬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금이 나가면서 LTR과 같은 장기 자금들도 계속 공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이 자금 공급으로 인해서 2008년도 이후에 크게 늘었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은 늘리고 있는 구간에서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 자산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은행 관련 자산이 뭡니까? 은행은 예금이 부채고요. 대출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대출이 부채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이 자산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반대죠.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들로 지금 봤을 때 일본 은행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출은 쌓이고 있는 국면인데 유로존은 지금 정체, 미국도 정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현재 이런 디레버리징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그림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바젤2를 넘어서 바젤3가 발효가 되게 되는데요. 자, 2013년에는 보통주 자본을 3.5%까지, 그 다음에 이게 티어 1이라고 해서 티어 1 자본은 4.5%까지 무조건 맞춰놔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무조건 이 상황에 맞춰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자본은 8%를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행이 100조 원의 자본을 갖고 있으면 이 자기 자본 자체가 8조 원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전체적인 자본 중에서 8조 원 정도를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자본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과거에는 이 자본 내에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을 많이 끼워 넣었는데 규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위험한 자본들은 자기 자본에서 다 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비율이 2014년 가면 4%로 4.5%로 늘어나면서 이때 총자본의 10%까지를 안전한 자기 자본 조건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위험한 자산들을 팔아제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디레버리징에 계속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율을 공시해야 되고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도 결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인 규제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교란시켰던 대형 투자은행들의 규제 방안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앞으로 공격적인 파생상품 투자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상품 가격들도 계속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럽의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국채나 한국의 주식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 위험 가중치를 높게 부과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돈을 앞으로 2015년까지는 계속 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지금 그래서 유럽의 M3 증가율, 결국 요구불 예금에다가 그 외에 전체적인 자금까지 합한 M3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비금융기관, 제조기업들의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유럽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은 무엇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EIB라고 하는 유럽 투자은행의 자산인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증자를 하게 되면 대출 여력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쓴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비금융기업, 제조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왜? 기존에 있는 은행들은 이미 대출 여력이 한계에 달했거나 바젤3 규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대출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ECB나 EIB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언가 돈을 지원해줘라라는 것이 현재 유럽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독일이 앞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유럽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 방안의 핵심은 과연 EIB가
나서줄 것이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독일의 일정, 독일 총선이 9월 22일 날 있고요. 자,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사이에 독일 헌재가 OM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헌법을 위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2013년 9월 달에 이 변수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디레버리징은 피해갈 수 없다. 또 이와 관련돼서 유럽 경기는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ECB나 EIB가 자금 지원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 더 얹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포트를 좀 재해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유럽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우리나라 시장의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업종들이 에너지, 산업재, 건설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죠. 금융, 소재, 그리고 이 산업재 안에는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유럽과 가장 유사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유사성이 높았는지를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방향이. 산업재 소재와 유로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가 거의 일치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유럽이 하반기까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향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것이 멈춰서 횡보하는 형태, 박스권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유로존이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산업재, 소재, 뭐 금융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스권 매매가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현재 유로존의 전반적인 대출을 살펴보게 되면 가계 쪽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쪽은 지금 주택구매용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기업은 단기 대출, 장기 대출도 제대로 못 해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대출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력하게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거기에는 독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대출 중에서도 주택 구매 대출만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독일 같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국가에 있어서는 일부 버블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반기에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는 스페인 같은 국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유럽 위기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전체적인 은행의 대출 자산, 대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니까 국가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죠. 네덜란드 늘었고요. 스페인 여전히 줄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빠지고 있고요. 아일랜드 마찬가지고 그리스, 포르투갈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픽스 국가를 포함해서 남유럽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현재 신용등급이 좋게 유지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가지고 유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유로존이 하반기에도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기엔 쉽지 않다. 결국 은행동맹이라든지 EIB나 ECB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여전히 유로존의 회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은행주, 조선주, 소재, 철강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국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조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뒷부분은 제가 이 종목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라든지 또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 하반기 시장에 좀 햇볕이 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햇볕이 뜨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햇빛이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암흑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너무 긍정적인 분위기만 살펴보시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들, 그리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외국인들의 매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